당해세와 일반 조세 나눠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조세 채권의 종류 하니까 조세 채권은 당해세와 일반 조세로 나뉘어진다. 당해세는 뭐냐? 당해 부동산과 관련해서 발생된 세금이다. 지방세, 국세도 당해세가 있고요. 지방세도 당해세가 있거든요. 2022년 7월 29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경매 라방 111강입니다. 오늘은 방송 주제가 선순위 임차인과 조세 채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자료를 또 한번 펼쳐 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세 채권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조세 채권의 종류 해가지고 종류가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경매를 투자하는 그런 입장에서 봐가지고는요, 큰 틀에서 당해세와 일반 조세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아마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조세 채권의 종류 하니까 뭐 조세 채권은 당해세와 일반 조세로 나뉘어진다. 당해세는 뭐냐? 이게 당해 부동산과 관련해서 발생된 세금이다. 근데 보니까 지방세, 국세도 당해세가 있고요. 지방세도 당해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다가 세목을 이것저것 들여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니까 당해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우선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들 중에서 당해서는 항상 1등으로 가져가 버려 배당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 우리가 법리적으로 안다 얘기도 아는데 실제 현장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어요. 그 뒤에 뭐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겠지요. 근데 맨 뒤에 보니까 세금 체납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세무서에서 압류를 또 해버렸어. 그러면 이 압류 등기는요, 경매시 매각으로 말소됩니다. 말소되고 말소 없어져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압류,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당해세다. 당해세면 어떻게? 당해세 우선 원칙인데 우선 원칙이 뭐지? 우선 변제권자 중에서 1등으로 배당받아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는 권리에 강하다라는 그런 법언이 있는데 이 세금하고 임금 채권 있잖아요. 이것은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압류, 맨 꼴찌로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당해세요. 뭐 상속세든 정액세든 당해세. 종부세든 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압류는 말소돼요. 말소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해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 우선 원칙이다. 이게 제가 적어놨잖아요. 우선 원칙이는 뭐다? 우선 변제권자 1등을 배당받아 간대요. 그럼 예를 들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한 3억 정도 된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 대상에 제외되고, 그럼 확정일자 A엔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이거죠. 그런데, 저당권도 우선 변제권 있죠. 그죠? 확정일자도 우선 변제권 있다. 그런데 보니까 시간에 있으면 맨 꼴찌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자들 중에서 자기가 1등으로 배당받아 가니까 이게 아주 시금방지게 말이에요. 이게 1등으로 다 가져가 버려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임차인이 2등이고 저당권자가 3등으로 배당받아 간다. 이렇게 큰 틀에서 물론 이게 이제 당해세 같은 경우 당해세 우선 원칙이 있으면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당해세 우선 원칙을 당해세가 먼저 못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그런 나와 있는데 근데 일단 우리는 대원칙은 뭐다? 당해세 우선 원칙이다. 당해서 우선 원칙 하니까 우선 변제권자 중에서 1등으로 배당받아 간다. 예를 들자면은, 압류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가 말이지, 이 당해세가 세액이 엄청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확 왕창 받아가는 바람에, 이 사람이 전세 보증금이 3억인데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한 2억밖에 만약에 배당을 못 받았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2억밖에 배당 못 받았어. 그럼, 어이구, 나머지 1억은 미회수잖아요. 미배당입니다. 그럼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나는 대항력이 있어. 따라서 낙찰자, 만약에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다 그러면 낙찰자 당신 나한테 1억을 줘야 돼. 근데 낙찰자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는요, 1억을 준다, 인수한단 말이지.
그러면 인수한다는 금액을 내가 알고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은 충격은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런데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1억 내놔라 뻥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게 막 가뜩이나 요즘 날씨도 더운데 말이지 완전히 돌아본단 말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듯이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돼 있다 이거죠. 이게 당해서가 있고 당해서가 또 일반 조세가 있는데요. 일반 조세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법정 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기일. 예. 법정 기일이 있어요. 이 법정 기일에 따라 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순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됐다. 얘네들 뒤에 돼 있다. 전혀 관계 없어요. 아, 나 당해서요. 그럼 가서 목에 힘 팍 집어넣고 말이지. 지가 와가지고 지가 1등으로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매 투자자 갑이잖아요. 이분이 피해를 입는다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거 민사소송법, 즉 2002년 7월 1일 이전에는요, 민사소송법 하에서 경매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원 경매 법정 가게 되면 또 이런 말씀 드리네요. 경매 법정 가게 되면 말이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일반인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열람시켜줬습니다. 그런데 200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즉 민사집행법 하에서 경매가 진행된단 말이죠. 이때는 민사집행 사건 그 기록부 있잖아요, 그죠? 그걸 경매 법정에서 안 보여줘요. 요즘 같은 게 유일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감정평가서하고 현황조사 보고서하고 뭐 매각 물건 명세서인 거예요. 아, 그거 전부 다 경매 정보지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경매 정보지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다 그 링크,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링크 걸어가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시작되는 거 보여줄 게 아니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약속을 할게요. 제가 코로나 사태 끝나게 되면은, 이게 조금 오래된 사건입니다만은,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제가 책으로 만들어 놓겠어요. 카피 떠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100건 정도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오프라인 모임 할 적에 그때, 들 오시면은 한 권씩 제가 그냥 공짜로 드릴게. 예. 근데 왜, 우리 그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입찰하기 전에는, 이제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조차도 몰라. 열람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깜깜이 투자를 하는데, 어이구,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 복병으로 뿅 나타나가지고 낙찰자가 1억이라는 금액을 인수를 해야 된다면 이거 대단히 실패한 경매 투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과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법원에서 이런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다가 표시를 안 해줌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불측의 손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 그러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이 매각 불허가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 그러면요, 매각 허가 결정 자체를 없었던 걸로 취소 결정을 내려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집행법원에서는 취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현재까지는 2002년 202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저녁 8시 10분입니다. 이 현재까지는 이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되었는데, 이놈의 압류 등기가 말이지 세목만 알아도 돼요. 세목만 알면요, 이게 당해세다, 아니면 그럼 일반 조세는 뭔데? 이게 당해세 아닌 게 일반 조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세목이라는 게 세 종류잖아요. 그죠? 세목. 세목입니다. 상속세냐 정액세냐, 이거 국세 당해세구나. 세목만이라도 알자 이거죠. 그런데 그조차도 이게 열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세목만 알게 되면 이게 당해세다 아니면 일반 조세다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후순위에 압류 등기 됐으니까 말소되지. 말소된다니까요. 말소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 배당 순위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적에는 이 임차인보다 먼저 가져가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에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앞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겠지요. 맨 꼴찌를 해가지고 말이죠. 세무서에서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때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 이것이 당해세냐, 당해세 같은 경우는 국세냐, 지방세냐, 아니면 일반 조세냐, 이걸 따지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때는 전혀 신경 쓰지 말죠. 왜? 요 저당권자 본인이 뭐 나중에 이렇게 경매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매 사건 같은 경우는 말이야. 캠코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는 어느 정도 그 윤곽 파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 일부 내용 정보를 공개를 한다. 왜 근데 법원 경매를 왜 공개를 안 하냐고. 웃긴다니까 봐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열받아요. 봐가지고 솔직히.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있어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시켜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 딱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뭐 봐가지고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하는 날 있잖아요. 경매법정에다가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일반인들한테 보여주게 되면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가 뭐 훼손이 될 염려가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경매법정이 복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거 제 생각이 아니고요. 2002년도 7월 1일부터 해서 민사집행법에서 경매가 진행될 당시에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법원이가 거기서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잊어먹는단 말이죠. 그죠? 웃기는 짜장면들 아닙니까? 그죠? 웃긴단 말이지. 그죠? 훼손된다,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못 보여준다. 말 같은 소리 하란 말이에요. 훼손된다 그러면요. 경매법정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저 위에 보면 법대라고, 법대. 나이 드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집행관이거든요. 어떤 분들 그분을 판사로 갑니다. 판사가 할 일 없어요. 그 앉아있게. 집행관입니다. 그 옆에 또 보면 젊은 사람들 좀 몇 사람 앉아있잖아요. 집행관 보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이게 경매법정 가보시면요. 집행관 앞에 그날 진행되는 경매 사건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에 있습니다. 두꺼운 책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걔네들 책상 위에다 쭉 펼쳐놨다니까. 그 펼쳐놨는데 그걸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지고 일반인들은 보여주라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옆에 보니까 집행관 보조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내려와가 딱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복잡하다 그러면 경매법정 가보시게 되면요. 경매법정 내를 정리하는 정리. 예.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사람 뭘 해가지고, 경매법정이 복잡하다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교통정리하게 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순수한, 이게 완전 순전히 이거는 행정 편의주의적입니다. 이 지금 사대지라고 있거든요. 우리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은 사대지라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잘못된 거 바꿔야 된다. 저는 그거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20년 이상 계속 떠들고 앉아있는데요. 아직도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저도 이제 하다 이제 지치면 안 하겠죠.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어쨌든 우리 현실은 이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이 A라는 사람은 저당권보다 나중에 전입 신고했기 때문에 대항력 없잖아요. 그죠? 저당권자 뭐 임의 경매 신청했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경매시 매각으로 저당권 죽죠.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세무서 어떻게 죽죠. 다 죽어버려요. 그럼 봐가지고 낙찰자가 부담을 할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뒤에 이게 뭐 당해서다 일반 조사는 뭐 심지어 이게 임금 채권이 있잖아요. 임금 체불에 따른 임금 채권 압류 뭐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죽어라 다 죽어버리는데 낙찰자 인수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그러면 때로는 봐가지고 배당 절차상에서 자기 전세 금액을 전액 다 배당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자녀 보전금액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돌리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조심하시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무슨 뭡니까 국세 저 이거 세목 그전에 다 외웠는데 지금 안 외우려고 그래요. 이거 네이버 들어가서 국세 당에서 치면 다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쓸데없이 외웁니까? 그죠?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마세요. 이 외운다 해가 경매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국세인데, 당해세가 있다. 지방세인데, 당해세가 있다. 당해세는 뭐지? 당해세 우선원칙이다. 당해세 우선원칙이 뭐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 중에 상승 얘가 싸가지 없게 1등으로 다 가져간다. 요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된다니까. 그 상태에서, 이거 국세 당해세인가? 국세 같은 게 세무서에서 압류한 게 국세잖아요. 그죠? 지방세는 뭡니까? 구청이나 군청, 시청에서 압류한 게 지방세잖아요. 그죠? 그것도 봐요. 국세네, 지방세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락 안 시켜주니까. 자, 그런데 이걸 하나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카페
저 회원분이에요. 회원분인데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셨더라고요. 물건지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서울인데 물건지가 서울인데 예를 들면 저기 대전 세무서에서 뭐 압류가 들어왔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들어왔길래 자기가 입찰 들어가기 전에 이 세무서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세목과 체납된 세 아주 다 가르쳐 주더랍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일반 그 상식에 의해 가지고 이거 세무서에다 전화를 하게 되면 뭐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개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법 조문을 내세워 가지고 아예 안 가르쳐 주겠지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전화도 안 하고 시도조차도 안 한다기보다는 이게 뭐 찔러나 봐요. 전화해 봐야 가가지고 구청이든 시청이든 군청이든 세무서든 해가지고요 전화해가지고 안 되면 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한번 써먹긴 써먹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인데 유치권 금액을 어느 정도 내역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 10여 년 전에 써먹었어요. 근데 입찰에서 떨어졌으면 그게 문제지.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 봐가지고 어떻게 그 유치권, 왜냐면 일반인들은 입찰하기 전에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을 못 시켜주니까 열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열람했다니까요. 우리 경매인이니까 일반 이해관계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매 입찰 참여하는 사람들은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열람 안 시켜줘요. 근데 우리 열람했다니까요. 이건 이제 퀴즈로 남겨놓을 거예요. 나중에 오프라인 모험에서 오시면 제가 그때 살포시 말씀드릴게요. 다 이야기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봐가지고요. 당해세가 있고 일반 조세가 있다. 세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한번 전화해서 뭐 한번 물어나 보는 것이지요. 물어봐가지고 저쪽에서 당신 한테는 이야기 안 해줘 하고 뭐 한번 알았어 하고 아니면 말고, 그죠? 이런 마인드로 이제 우리는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조세로 나눠진다 해가지고요. 자, 보니까 이제 이번에 국세 및 지방세, 당해세 관련 법규 해가지고요. 법조문 뭐 이렇게 국세, 지방세는 국세 기본법하고요. 국세 기본법하고 지방세 기본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보면 35조 3항하고 71조 5항에 국세 및 지방세, 당해세 이런 세목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당해세 우선 원칙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당해세는 당해세의 우선 원칙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자 중에서 항상 1등의 지위를 가진데 이게 싸가지가 없다는 거야. 이게 완전히 막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세금하고요, 근로자 임금 채권은요 무소불위야. 저들이 맨 꼴찌로 압류 등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세금이나 아니면 근로자 임금 채권인데요, 이 사람들이 아예 등기부등본상 압류를 안 해요. 압류를 안 한 상태에서 나중에 있잖아요,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 별표를 배당요구 종기일로 하겠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압류도 안 하고요.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교부 청구합니다. 교부 청구. 교부 청구하면 자기 배당 받아가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당해세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 열람시켜줘야 된다니까, 사실은. 이런 거 알고 나서 나름대로 이게 내가 이거 이번에 얼마에 배팅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보여주니까 완전히 깜깜이잖아요. 깜깜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원에서 그걸 안 보여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법원 가셔가지고 경매기에 가셔가지고 사건 민사집행 사건 열람 등사 신청 한번 해보시죠. 봐가지고 해서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나 경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할지도 모르면서 그래요 하면서 또 보여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이거 장담은 못해요. 어쨌든 봐가지고 이런 교부 청구를 압류도 안 한 상태에서 교부 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좀 이 당해세 해가지고요, 이 세금은 좀 나름대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신경 안 쓰실 분들은 쓰지 마세요. 제가 무슨 경매의 달인이라고 말이지.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게 완전 경매 바이블이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제가 투자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가 경험했던 바를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지. 참 무슨 뭐 경매도사도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보니까 당에서 우선원칙 하니까 우선 변제권자 중에서 항상 1등이 항상. 이게 원칙입니다. 예. 이게 물론 대법원 판결 내용을 판결 사건에서 보니까 이게 또 당에서는 우선 변제권자 중에 1등인데 그 예외적인 조항도 없잖아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경매와는 조금 이제 별개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서 이제 당에서 우선 원칙 요 내용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언급해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사례 나옵니다. 보시니까 사례가 보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A가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 받아서 보증금 2억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2013년 1월 10일자에서 B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보다 앞에 먼저 전입신고 했잖아요. 확정일자 안 받아도 대항력이 있어요.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대항력이 있다 이거죠. 근데 아이고 보니까 2014년대 말이지. 요 압류해가지고 C가 압류했는데 이게 만약에 당해세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전제 조건을 다겠습니다. 임차인 A 보증금액 2억 원인데 이 보증금 2억 원 가지고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안 된다라는 그런 전제입니다. 물론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면은 최우선 변제를 해서 A는 뭐다? 자기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 먼저 받아가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순수하게 A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은 시간에 있어서 C가 제일 나중에 압류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있어서 제일 꼴대니까 야, 너는 3등으로 가져가. 이게 정답인 것 같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 당해서 있잖아. 당해서 우선원칙이 이 사람아. 뭔데 이게 우선 변제권자는 항상 1등이에요. 1등. 확정일자 받았다. 확정일자 이것도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건전한권 이 물건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그렇죠? 건전한권 물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선 변제권 있잖아. 내 맨 꼴찌라도 내가 1등이야. 따라서 이 당에서 이게 1등으로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녀 배당 금액이 있으면 이제 A가 2등으로 가져가요. 임차인이. 그런데 보증금 2억 원인데 만약에 C 압류가 말이죠. 당해세 세액이 많아가지고 임차인 A가 자기 전세 보증금 2억 원 전액 다 배당받지 못한다더라 이랬을 적에는 만약에 1억밖에 배당 못 받았다 그러면 이걸 D라는 사람이 만약에 낙찰 받았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요. D는 A한테 보증금 1억 줘야 돼요. 인수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인수한다. 물론 이게 그렇습니다. 우선 변제 배당 순위는 뭐냐면 이게 C가 1등이고 A가 2등, 다음에 B 저당권자가 3등이다. 어떻게 보면 B 저당권자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담보 잡을 적은 말이지 등기부등본 딱 보니까 말이지 깨끗해서 자기 이후로는 압류가 없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압류가 빡 들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들은요 담보물 잡을 적에는요 관할 세무서에다가 조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소유자가 말이지 세금을 체납한 게 있는지 그런 걸 조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한 30여 년 전에 월급쟁이 생활할 적에 제가 채권 관리 업무를 좀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저도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세무서에다가 이제 조회를 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 금액이 과다함으로 인해 가지고 B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액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다면 B 입장에서 봐서는 대단히 참 억울하지 않느냐. 그건 억울하다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국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 또 다음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게 잠깐만. 네. C 압류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라면 이런 식으로 제가 대전제를 달아놨습니다. 당해세라면 경매 시 배당 순위는 그럼 C 압류가 1등. A 임차인이 2등, B 건저당권이 3등이다. 이것은 뭐냐면 당해세 우선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세금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럼 이 당해세 관련해 가지고 말이지요. 실제 경매 사건인데 사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당해세 해가지고요. 어떤 법원에서는 보면은 당해세다 일반 조세다면요. 그게 돼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주는 법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원은 표시를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그 경매회장들이 뭐지 그냥 짜증나서 성질나서 날이 더워서 표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경매 사건인데요. 이건 뭐 최근에 낙찰되었네요. 낙찰되었는데 여기 보시니까 네, 최모 씨라는 분이 1억 8,400여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네요. 1억 8,400만 원에 1억 100, 100% 넘어버렸네.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당해세 신고되어 있다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당해세.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요. 경매 물건을 보실 적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랬을 적에는요. 그 경매 부동산에 세금을 납부 안 해가지고 압류 등기된 부동산들이 거의 많을 거예요. 왜냐면 경매까지 갔다면은 말 그대로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 없는데 어떻게 세금 냅니까? 세금 못 내잖아요. 세금 못 내니까 그냥 압류 팍팍 들어오는 거야, 봐가지고. 그죠? 또 아니면 저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이 말이지, 완전 부도가 났다 그러면 직원들 월급 못 주잖아요. 그죠?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 근데 어떻게 월급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 팍 들어오고 말이지. 조세, 근로자임금 채권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 없으면 돼요.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가지.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때 신경 쓰자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니까 아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 계시네요. 정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이고 전세금이 1억 7천만 원이에요. 또요. 1억 7천만 원이고 여기 또 밑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임차인의 우선하는 조세. 이런 식의 표시,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라니까요. 임차인이 우선하는 조세 당해세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이게 완전 조적 지열이죠. 세발이 피잖아요. 11만 7,900원. 이게 광주광역시 광산구니까 지방세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지방세 당해세는 그렇게 과다하게 많지 않은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이렇듯이 11만 원, 한 12만 원, 10만 원 조금 더 되잖아요. 근데 봐가지고 100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지방세 당해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 하더라. 근데 국세 당해세 같은 경우는 과다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상속세, 안 냈다 그러면 상속세 빡 압류해버리면 상속세 때려봐서 상당하잖아요. 몇천만, 몇억 나올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11만 7,910원 요것이 당해세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당해세 되어 있다. 당해세 하면요. 요 사건 같은 경우에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주택이니까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최우선 변제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금액이 1억 7천만 원이니까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최우선 변제 대상은 아니더라. 그러면 우선 변제. 그런데 우선 변제 1등은 누구냐 이게 광주, 광역시, 광산구 이 사람들 우선 변제 1등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세발이 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이 물건 같은 거 아주 심플하네요. 저당권 등도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임차인 이분이 배당 요구했는데 이것도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임차인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강제경매 기입 등기가 2021년 2월 달인데 배당이 2020년 뭐야 봐가지고 경매하기도 전에 배당 신청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이 날짜가 뭐냐면요. 이분이 임차권 등기한 날짜예요. 임차권 등기한 날짜. 그럼 이건 뭐냐 이게 이분이 전입신고한 날짜입니다. 이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요 날짜 임차권 등기한 날짜다. 즉 뭐다 이게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배당 요구를 따로 안 해도 배당 절차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그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이거 어디 법원입니까? 광주지방법원 경매 2개네요. 이분들한테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이 계장님한테.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니까, 당연히. 이건 당연히 해줘야지. 저거들 보고 만약에 입찰 참여하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 물건에 보니까 당해세가 있다. 깜깜이래 가지고
만약에 알 수가 없다. 그럼 적어도 입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봐가지고. 안 가려, 연락 안 시켜주니까. 그죠? 깜깜이 투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상, 이 건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상에 이게 또 표시되어 있어요. 어디가 뿐노? 여기 있네요. 임차인의 우선하는 조세 당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된다니까요. 봐가지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걸 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이 건 같은 경우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당해세다, 이걸 표시를 안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낙찰자가 불책의 손해 피해를 봤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에 의한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이거지. 그 당연히 내려줘야 된다. 왜? 그 매각 물건 명세서, 이것도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전 중대한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당해세가 1억이 당해세다 이거지. 그럼 1억이 당해세가 1억 싹 다 받아가는 바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 낙찰자는 인수하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1억이라는 게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는 안 돼 있었는데 실제 경매 사건에 세무서에서 당해서를 신고했다 이거지. 그럼 세무서에서 다 가져왔다 이거죠. 1억을. 그럼으로 인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그럼 1억을 못 받아간 거 아닙니까? 세무서에서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낙찰자 1억 원을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된다면은 이건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도. 왜? 매각 물건 명세서 뭔지 아십니까?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경매 부동산에 매각 조건을 표시한 것이에요. 그죠? 매각 조건 표시한 겁니다. 근데 당해세다 상당히 중차대한 내용인데 그런 매각 조건을 누락시켰다. 그럼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다 해가지고 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이나 또는 매각 허가 결정이나 취소 신청에 의한 결정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 전세 금액이 참 세긴 세다, 그죠? 전세가 1억 7천만 원인데 1차 감정 가격이 1억 8천만 원에 1억 8,422만 원에 누가 낙찰을 받아줬네요. 일단 이런 경우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당해서 아니라 당해서 할아버지라도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11강 1부 방송을 마치고요.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2부 방송에서는 말이죠. 일반 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